아, 아. 네, 금일 수업 시작할게요. 금일 수업은 금속하고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분자랑 다르게 얘네들이 특정 반도체 성질과 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또는 이거를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거고, 금일 강의는 한 40장 정도 해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 또 최대한 함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탈 앤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반도체는 이제 저희가 모든 물질에는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띠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띠를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띠를 밸런스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버랩돼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은 컨덕터라고 하고요.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으면은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아,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아주 멀리 있으면은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얘네들이 오버랩돼 있으면 그만큼 전자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컨덕터라는 말을 통칭으로 쓰고 살짝 벌어져 있으면 반도체. 그러니까 얘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성은 안 좋은데 얘네들한테 특정 에너지를 가해 주면은 이 사이의 갭들이 서로 붙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컨덕터 같은 성질을 갖게 되면서 얘들이 세미컨덕터라고 말하는 거고요. 인슐레이터는 너무 이 에너지 갭이 커 가지고 통칭 밴드 갭이라고 하지만 에너지 갭이 커서 애초부터 컨덕티브한 성질을 띠기 힘든 거를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그 일렉트리컬 컨덕터나 인슐레이터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슐레이터인 경우에는 폴리머랑 세라믹 종류들이 많고, 컨덕터는 메탈 앤 알로이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재료는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게 많죠. 왜냐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도 반도체 산업에 있다 오고 어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를 실제로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반도체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지금은 얘들이 인슐레이팅 스테이트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가해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컨덕터 성질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인슐레이터도 똑같은 원리지 않냐 하는데, 인슐레이터를 컨덕티브하게 하려면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주는 도중에 그 인슐레이터가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열 에너지도 있고 전기적 에너지도 있고 어 수많은 에너지의 종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컨덕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주다가 얘네들이 오히려 물질 자체가 분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냥 인슐레이터로 분류를 하고,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도체 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저희들이 되게 좋은 재밌는 데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위치. 저희들이 스위치를 켜면은 얘네들이 도체로 바뀌고, 스위치를 끄면은 뭐 부도체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특정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물질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 스위치 켜면은 불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스위치를 온 하면은 에너지를 준다. 그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거나 아니면 배터리에서 쓰는 에너지거나 특정 에너지를 줌으로써 이 특정 불을 켜게 한다든가 뭐 자동차가 굴러가게 한다든가 이제 특정 에너지를 부여를 한다. 그러한 측면으로 반도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들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인슐레이터를 세라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세라믹은 이제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죠. 어쩔 땐 컨덕터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인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밴드갭에 따라서 밴드갭 또는 이 주는 에너지에 따라서 얘들이 컨덕터랑 인슐레이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탈하고 제가 이제 반도체 재료랑 이제 여기서 기억 제대로 되고 있다. 반도체 재료랑 반도체 재료랑
메탈인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재료는 세라믹 계열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탈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 은, 뭐 구리 이런 메탈. 근데 얘네들이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그 동일한 비슷한 구조를 갖고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쪽 다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래서 뭐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좋다, 뭐 푸어 컨덕티비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고 전도성이 안 좋지만 얘네들은 특정 에너지 가하게 되면 전도성이 좋아지는 애들이고 물론 금속보다는 안 좋겠죠. 그리고 뭐 결합 종류 메탈릭 본딩, 세라믹은 아이오닉 본딩이나 코밸런트 본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강도 측면에서도 좀 금속이 좀 더 좋겠죠. 임팩트 스트렝스. 그리고 무겁고 덴시티 높고 이니셜 로우 덴시티. 여기서 덴시티가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금속이 워낙 덴시티가 높은 거고 세라믹도 그 덴시티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메탈하고 세라믹의 차이는 아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라믹은 덴시티가 낮아. 뭐 세라믹은 포로시티가 높아. 포로시티가 이제 다공성이죠. 기공이 많은 거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 근데 포로시티가 높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메탈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탈에 비해서 컨덕티비티가 낮고 그거 맞는 얘기죠. 하지만 얘들이 이제 폴리머나 다른 시장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세라믹을 어 덴시티 낮고 뭐 안 좋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속이랑 차이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잡고 가셔야 되지만 얘네들의 공통적인 그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요. 어찌됐건 이 챕터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머 나중에 폴리머나 카본이나 뭐 메탈,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뭐 메탈 적어도 이 챕터에선 한 두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전 어차피 계산이나 너무 여러분들이 좀 더 컨셉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그 메탈과 세라믹의 차이 및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밴드를 이해해야 되고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그 밴드 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세미컨덕터 계열에 속하고 메탈은 컨덕터 쪽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 이제 아래 있는 걸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컨덕션 밴드라고 하죠. 파란색이 컨덕션, 아래 있는 게 밸런스. 근데 전자들이 여러분들 무기화학에서 이거 엄청 구체적으로 배우긴 할 텐데 밸런스 밴드 쪽에 전자들이 차 있어요. 위쪽에는 전자들이 없는 영역인데 이렇게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그 전도성을 갖게 돼요. 왜냐면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가야지 얘네들이 그 전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돼요. 이 물질 자체가. 밸런스에는 전자가 있죠. 있는데 얘네들은 거동이 불가능한 전자들이에요. 거동이 불가능한 전자들이고 얘들이 컨덕션으로 전자들이 옮겨갔을 때 얘네들이 모션을 취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사이에 틈이 있어요. 1 일렉트로볼트라는 에너지의 그 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쏘게 되면은 컨덕션 밴드로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이제 컨덕션 밴드로 가려면 애초부터 에너지를 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어디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요. 에너지 종류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다른 그걸 쓰다 보니까 뭐 빛, 전기 불편하네요. 그리고 열 이러한 그 밴드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열이나 빛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게 없나? 있네. 네. 그래서 열이나 빛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자, 다음에는 태블릿 같은 걸로 할게요. 태블릿 같은 걸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네.
네, 그래 갖고 이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에너지를 엄청 세게 준다 생각해 봐요. 열을 엄청 세게 주거나 뭐 빛을 주거나 뭐 전기적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네들도 물질이에요. 물질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띠인데 에너지 띠인데 얘네들이 터지게 돼요. 애들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물질이 화학적 구조가 어떻게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다음 학기 수업 들으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수업 컨셉 자체가 조금 이러한 물질들이 있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러한 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포텐셜을 제공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모든 이런 밴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어, 깊게 가지 않겠습니다. 따로 굳이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스트럭처.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라믹이나 메탈은 세라믹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어 이제 그 얘네들이 이렇게 특정 크리스탈을 갖고 있고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쭈루룩 연결되면서 고체 형태가 돼요. 얘네들은 굉장히 지금 원자 하나하나니까 앵스트롬 스케일이겠죠. 근데 이 유닛셀들이 여러 개가 뭉치게 되면은 그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그 고체 그 크리스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뭐 아모포스랑 폴리크리스탈린,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자 그 유닛셀 배열들이 다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락킹 솔트, 뭐 플로라이트 스트럭처, 페로보스카이트 스트럭처, 스피넬 스트럭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보스카이트 스트럭처나 스피넬 스트럭처로 연구나 논문들을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연구 주제로 삼을 게 아니면은 이 이름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 저도 이 구조를 여러분들의 그 시험 공부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건 알아야 되죠. 유닛셀들이 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얘들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들이 항상 정육면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오더를 갖고 있고 뭐 스피넬 같은 오더를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정육면체가 아니라 가끔씩 그 직육면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틀어져 있는 뭐 롬보이드랄 또는 올소롬빅 구조로 갈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죠. 큐빅 상태로 유니셀이 큐빅 상태, 테트라고날, 올소롬빅, 뭐 트라이클리닉.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되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가 있구나. 유닛셀들이 다 똑같지 않구나. 왜냐면은 여기에 유닛셀에 들어가 있는 원자 배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물은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다르고 원소가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취해하는 본딩, 화학적 결합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틀어져요. 틀어지고 뭐 플로라이트나 락킹 솔트 다 약간 구조들이 다 갈리게 돼요. 그러한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A란 물질이 있어요. 근데 플로라이트 구조래요.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들이 왜 플로라이트인지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런 질문은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런 질문은 수업 진짜 그거를 엄청 깊게 파는 수업 아니면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태생적인 문제고 결합이 그래서 그렇다 하면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결정 구조들이 쭈르륵 이어져 있는데 얘들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제 크리스탈과 아모포스 두 개로 대표적으로 설명합니다. 크리스탈린은 이러한 유닛셀들이 잘 이어져 있는 형태. 근데 아모포스는 유닛셀들이 이어져 있다가 중간에 끊겨 있거나 아니면은 어 약간 맛이 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폴리머로 생각하면은 롱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 이제 분자량이 긴 거를 크리스탈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제 분자량이 짧은 거를 아모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단분자나 뭐 이중분자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컨셉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크리스탈린일수록 단단하고 이렇게 단단한 구조고 아모포스일수록 좀 물렁물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크리스탈린 페이지면 얘네들이 오더를 굉장히 덴스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스트레스, 뭐 에너지를 주거나 물리적으로 힘을 줘요. 그러면 이 크리스탈이 깨지겠죠.
크리스탈이 서로 벌어지거나 서로 밀쳐지거나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고체 구조가 벌어지는 것들을 아모포스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설명 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 주시면 돼요. 너무 쉬우면은 말해도 돼요. 다만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컨셉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고분자공학과였기도 하고 이러한 고체 재료가 사실상 되게 산업에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체나 세라믹들이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컨셉들을 기존에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아모포스랑 크리스탈린 얘기했지만 이제 이 중간을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해요. 폴리크리스탈린은 딱 크리스탈린이랑 아모포스 중간. 중간.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린 페이즈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체 구조라고 하고 아모포스는 고체 또는 액체. 폴리크리스탈린도 어 이제 고체 또는 액체인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도입하는 개념 중 하나가 나 텍스트 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도입하고 싶은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적을 수가 없네. 예. 이제 저희가 액체랑 고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콜로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콜로이드. 콜로이드가 뭐냐면은 액체랑 고체 사이예요. 그래서 콜로이드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니셀은 형성이 됐는데 유니셀들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유니셀들이 다 따로 노는 형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모포스라고 제가 아까 액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모포스나 폴리크리스탈린은 콜로이드 형태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콜로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뭐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도 아모포스 크리스탈인가요? 하면은 사실상 아니죠. 얘들은 이제 아모포스 크리스탈은 이제 콜로이드 형태죠. 네. 잠시만요. 한 5분만 하고 이거 제가 메모하는 거 좀 익힌 다음에 그 이어서 수업할게요. 그래서 한 5분만 있다가 바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네, 그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포스 크리스탈린, 폴리크리스탈린 이렇게 있다라 했는데 어, 얘네들을 이제 유니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플레인 레티스라는 게 있고요. 이제 레티스인데 이제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제 이러한 특정 유니셀이 있으면 얘들이 면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옆에 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 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110, 010, 001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X축, Y축, Z축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 적혀 있네요. X축, Y축, Z축.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은 일단 Y축 면을 포함한다고 해서 010이라고 붙이는 거고 여기 이제 Z 방향에서 생기는 면이라고 해서 왜냐면 다른 면들은 다 여기 지금 없으니까 0이니까 이 Z축이 상승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면이라고 해서 00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축으로 튀어나와 갖고 형성될 수 있는 레티스라서 11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게 심화되면은 이거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당장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레티스예요. 이게 유니셀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게 쭉 연결되면은 쭈루룩 그 이어지는 유니셀들이 이어지는 형태인데 이 유니셀 안에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와 같은 이런 특정 크리스탈 구조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딱 레티스 자체는 딱 이제 정육면체만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럭킹솔트나 스피넬 구조, 굉장히 복잡한 이런 크리스탈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니셀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냐, 얘네들이 이렇게 빨간색이지만 꼭 빨간색일 필요는 빨간색 이외에도 빨간색 또는 이거보다 큰 이온일 수도 있죠. 이거보다 큰 원자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원자가 존재하게 되면 얘네들이 분명 그 얘네들이 이 정육면체 개형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이러한 어 테트라고날 또는 헥사고날, 트리고날 또는 어 트라이클리닉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정육면체니까 당연히 모든 앵글이 알파, 베타, 감마 다 90도겠죠. A, B, C 다 같고요. X축, Y축, Z축 다 길이 같고. 근데 얘들이 테트라고널로 가게 되면은 위에는 같은데 이제 Z축 방향, C 방향이죠. C 방향 길이는 더 길어집니다. 왜냐면 원소들이 이제 막 커지고 아니면 결합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면은 이 유닛셀들이 바뀌게 되면서 어 C 방향이 길어지고, 헥사고날일 때는 이렇게 조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정육면체로 되는데, 이럴 때는 각도가 다 다르죠. 여기는 한 120도 정도 되고 알파, 베타, 감마 다 다른데,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본인들이 외우시면 좋아요. 이거만 봐도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큐빅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보면은 테트라고널하고 그 올소롬빅 형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든 어 이 크리스탈 구조가 뭘로 되어 있냐 했을 때 올소롬빅이라 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릴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앵글들을 어 저는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낸다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기 위해서 막 꾸역꾸역 그 힘을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고 가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중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뭔가 이제 결정학을 공부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좀 더 이쁘게 나와 있죠. 큐빅, 테트라고널, 올소롬빅, 트라이클리닉.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딱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큐빅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점점 모노클로닉, 헥사고날, 롬보이드랄, 트라이클리닉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는 ABC랑 알파, 감마, 베타 다 똑같은데 가면 갈수록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대충 어 트라이클리닉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물질이 좀 복잡하고 조금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이런 그 레티스 안에 ABC랑 다 다르고 AB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르다는 거는 안에 되게 다른 종류의 성질들이 많이 붙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얘네들이 어 그렇게 안정한 결합을 하고 있을 확률이 낮다. 그냥 모든 물질이 그러진 않지만 트라이클리닉하고도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같은 원소를 가졌을 때 큐빅 쌍이냐 트라이클리닉 쌍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에너지적으로 잘 안정화가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들이 큐빅이나 이러한 다양한 레티스 구조들이 있지만, 레티스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그 심플 큐빅이 있고, 약 모서리에 이렇게 원소만 8개 달린 게 있고, 바디 센트럴 큐빅. 아주 단순해요. 바디 센트럴드가 뭐냐면 이 중심 아톰, 중심 금속 또는 보라색과 같은 중심 애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베이스 센트럴드. 이제 당연히 심플 큐빅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그 모델이고, 심플 큐빅에서
안에 구형체 그 센트럴 에럼이 있으면은 바리 센트럴 큐빅이라고 하고 사이드에 이렇게 어, 아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페이스 센트럴 큐빅 밖으로 나와 이 노란색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 갖고 얘들은 페이스 센트럴 큐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닛셀 통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 배우셨을 텐데 얘네들이 이렇게 뚱뚱하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오려요. 오리니까 이게 9에서 8분의 1 사이즈잖아요. 8분의 1 사이즈가 8개 있으니까 아톰은 하나인 거고요. 또 이제 그 바리 센터드일 땐 아래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하나로 치고 이거 일반화학에서 다 여러분들 일반화학책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굳이 깊게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바리 센터 큐빅일 때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면은 이 네모난 그 큐빅 개형으로 이 모양을 자르게 돼요. 이 유닛셀들을 자르게 되면은 이 잘린 거잖아요. 잘린 네모난 그 도형이잖아요. 모서리 쪽에 있으면은 8분의 1 사이즈로 깎이기 때문에 8분의 1 아톰스 뭐 에코널스라고 하고 얘들이 총 같은 유닛셀 안에 8개가 있으니까 1 over 8 times 8 equals to 1.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고 이 센트럴 LM은 잘라도 어차피 안에 하나가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 1로 카운트 되고 얘네들은 1 over 8 times 8 하니까 equals to 1. 1 plus 1 equals to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보라색을 A라고 쳤을 때 파란색은 B면은 얘들의 이제 원소 이름은 AB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1대 1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페이스 센트럴드는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면 이제 2분의 1 사이즈잖아요. 2분의 1 사이즈니까 2분의 1 사이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을 테니까 어, 두 개 타임즈 1 over 2 times 6 equals to 3. 그러니까 노란색에 해당하는 그 아톰은 이 유닛셀 안에서 그 유닛셀 안에서 노란색이 차지하는 거는 3개고 파란색이 세개하는 거 원인 1이니까 총 4개의 아톰이 있다라고 세팅을 하고 노란색이 3개라고 했잖아요. 파란색은 하나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A일 때 B가 예를 들어서 C예요. 그러면 A, C, 3 그렇겠죠. C가 지금 1 over 2 times 6니까 결국에 3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고 3이라는 원소의 숫자를 갖게 되고 파란색은 하나니까 얘네들이 1대 3 비율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A이고 노란색 C일 때 A, C, 3라는 케미컬 오더를 가지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레티스 스트럭처 이제 레티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스태킹을 하게 돼요. 스태킹이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 아래 파란색 있고 파란 하늘색 있고 중간에 이렇게 중심 금속이랑 빨간색 있고 위에 이렇게 또 파란색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뭐 ABA 스태킹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한데 얘네들을 이제 Z축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A랑 B랑 C랑 이렇게 어 패킹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준 짓는 게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A 아래랑 위랑 똑같고 그 중간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ABA 스태킹이라고 해서 이제 뭐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ABC 그냥 여기가 되게 뭔가 많아요. 되게 오더들이 많아 갖고 뭐 ABC 스태킹 또는 어 ABB 스태킹, AAB 스태킹. 그러니까 AB 이렇게 규칙적으로 쌓여져 있는 거를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라고 하고 이제 ABA 스태킹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어 뭐 큐빅 클로즈 팩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돼요.
이제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 보면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얘도 이제 뭐 이제 그거죠. 이제 뭐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있고 뭐 이게 헥사고날 구조로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구조로 있을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원자가 어떻게 스태킹 되어 있냐. 얘 ABA 스태킹이죠. ABA 스태킹인 것 같고 얘도 바리 센터 큐빅이니까 얘도 뭐 ABA 스태킹인 것 같고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음 헥사고날 클로즈 팩트냐 아니면은 뭐 큐빅 클로즈 팩트냐 뭐 그거는 그 네 여기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제 ABA 스태킹으로 돼서 같은 이제 위랑 아래랑 똑같고 그 사이에 특정 이제 그 복잡한 B라는 배열이 이제 사이에 끼게 되는 거예요. 약간 샌드위치라 생각하면 되죠. 햄버거처럼 양쪽에는 빵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덮인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큐빅 클로즈 패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얘네들이 존재하는 어, 앵글이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 이렇게 햄버거가 있어도 위랑 아래랑 뭐가 쌓이냐에 따라서 그 얘들이 큐빅 클로즈 패킹이 되냐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이 되냐인데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물질들은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이긴 한데 이제 큐빅 클로즈 패킹의 물질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 어, 어떤 특정 결합이나 원소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결합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크리스탈 같은 거는 이제 결국에 이러한 어,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원소들인데 이제 주로 어, 얘네들이 이제 스태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아이오닉 레디어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아이오닉 크리스탈 자체가 이제 그런 아이오닉 레디아이 이 반지름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결합이 되는 요소인데 이렇게 원소들이 다르잖아요. 하나 리튬 추출만 하거나 포타시움 엄청 큰 거잖아요. 이러한 원소들이랑 이제 결합 또는 원소 그리고 사이징 효과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본딩되는 형태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클로즈 ABA 패킹이냐 ABC 패킹이냐 이제 결합하고 원소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오닉 레디아이는 일반적으로 세라믹에서 많이 나타나는 결합인데 얘네들이 이제 특정 이렇게 어, 원소에 따라서 다른 아이오닉 레디아를 갖게 되고 이럴 경우 얘네들이 어, 그 다양한 스태킹 오더를 가질 수 있다. 메탈릭 크리스탈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메탈릭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얘들이 메탈릭 본드를 갖고 있고 굉장히 밀도 있는 조합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메탈릭 본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또는 얘네들이 얼마나 클로스리 패킹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고요. 아래 보면은 이제 철이나 바나디움, 누비디움, 크로미움 이런 것들은 이제 BCC 구조를 갖고 있고요. 바디 센트럴 큐빅 구조를 갖고 있고 ABA 스태킹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니켈이나 실버 이러한 것들은 어, 그 잠시만요. 예, 잠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구조 갖고 있다. 타이타늄이나 징크나 망가니즘 얘들은 헥사고널 구조 갖고 있고 카드뮴. 근데 여러분들이 어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울 가치도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금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이런 질문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있고 안 외우셔야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제 크리스탈 구조는 왜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 좋아요. 쓸모가 많아요. 사람들끼리 많이 쓰고. 심플 큐빅, 바디 센터 큐빅의 FCC 이런 거 분명 알아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건 근데 굉장히 쉽죠. 왜냐면 body centered 몸 안에 몸 중심에 있는 큐빅이다. 그러면 가운데 하나 있는 거고 face centered 큐빅 밖에 바깥 중심에 있는 큐빅이다. 해서 외우면 되고 이거 뭐 잘라 갖고 뭐 카운트하는 거 세는 거야 뭐 그냥 일반 수학이니까 이런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유니셀이 뭔지 그리고 아모퍼스랑 크리스탈린 구조가 뭐고 얘들이 각각의 면에 따라서 110, 010, 001 이러한 오더를 갖고 있다. 이런 것 항상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듯이 반응을 하면은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왜냐면은 제가 이걸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설명 뭐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했지만 사람들이 처음 보는 반응이면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오닉 크리스탈이 뭐예요? 하면은 이걸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되지? 뭐 결합부터 얘기해야 되나?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리스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 페이스 센터 큐빅이나 바디 센터 큐빅, BCC, FCC 이런 건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은 이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연구했다 보니까 어 드디어 나오네 이게. 이거 한번 써봅시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인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그러면 FCC일까요? BCC일까요? 아니면은 뭐 심플 큐빅일까요? 했을 때 얘는 보면은 심플 큐빅 형태도 갖고 있고 페이스 센터 큐빅 형태도 갖고 있고 바디 센터즈도 갖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BCC 플러스 FCC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든 크리스탈은 BCC나 FCC나 뭐 심플 큐빅일 수 있고 다양한데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복잡한 형태라고 하자면 이거보다 복잡한 형태 많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 네 뭐 BCC, FCC 둘 다 존재하는 애들이라 특정 크리스탈 구조에서는 이렇게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금은 FCC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구조를 보고 유니셀 구조를 보고 얘들은 FCC, FCC고 뭐 BCC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렇게 크리스탈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제가 조금 복합적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메탈릭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크리스탈이죠. 금속 크리스탈인데 얘네들은 이제 저희들이 다양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해주는 에너지 압력도 에너지죠. 열, 압력, 시간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만약 금속 A라고 칠게요. A란 금속이 있어요. 열 압력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예를 들면은 뭐 FCC 뭐 예를 들어서 뭐 징크 금속이 뭐
징크 금속이 뭐 FCC라고 치자고요. 왜냐면 저도 징크가 어떤 형태인지 외우고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저희들이 열이나 압력이나 시간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 BCC로도 바뀔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그 결정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에너지를 받으면 결합의 배치도 및 결합의 배치도 및 디펙트의 종류가 달라지기에.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당연히 동일한 결합을 갖고 있는데 만약 굉장히 고온에 있거나 굉장히 고압에 있으면은 얘네들 결합이 가끔씩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랑 B란 원소가 예를 들면 A랑 B랑 원소가 처음에 1대1 A랑 B의 원소 비율가 1대1인데 열을 받거나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대0.95 또는 1대9 막 이렇게 가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거나 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많거나도 일어나는데 적을 때도 일어나요. 왜냐면은 얘들의 1대1 비율 어떻게 보면은 1대1이란 게 여러분들 연력학 다 들었겠지만 연력학적 평형 이제 가장 에너지가 이상적일 때는 1대1 비율을 갖게 되지만 에너지가 적거나 에너지가 많게 되면은 어디서 뭔가 새요. 어디서 뭔가 원자의 그 정확히 1대1 구도가 깨지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0.5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0.05의 이 갭이 생기는데 이거를 저희가 디펙트라고 해요. 디펙트. 디펙트. 디펙트가 이제 이 0.05의 갭을 저희가 디펙트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주구장창 써 놨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마를 하기 위해서 금속 같은 거를 막 계속 열이랑 압력을 가해 갖고 막 이런 강도 같은 걸 올리고 밀도를 올리고 성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변형에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이 저희들이 왜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디펙티브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펙티브하기 때문에 연력학적 평형이 유지가 되는 물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시키고자 저희들이 다양한 압력과 열을 가해 갖고 이런 메탈릭 크리스탈, 세라믹 다 똑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막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기서 이제 도입되는 개념이 알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알로이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석 작성. 치우게. 이런 알로이 형태인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A랑 A가 있어요. 이거 A랑 퓨어 메탈인데 여기에 이제 디펙트가 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어 디펙트가 있으면은 이 디펙트를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종합적인 그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substitutional alloy. 그러니까 메탈이 지금 아예 퍼펙트 메탈인데 이건 퍼펙트 왼쪽에 있는 건 퍼펙트 메탈이죠. 근데 퍼펙트하지 않는 메탈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베이컨씨가 있어요. 베이컨씨가 있을 텐데 베이컨씨가 뭐냐면 빈 공간. 여기 이렇게 이제 디펙트의 한 종류 중에 베이컨씨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금속 같은 거를 채워 줌으로써 이 물질의 강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물질에 이제 저희들이 알로이를 하게 되면은 substitutional alloy, 알로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로이를 해주기 위해서 열과 압력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빈 공간에 또 새로운 걸 넣어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결합을 이루고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압력과 열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substitution 알로이, 기존 메탈에서 생성되는 베이컨시 디펙트, 베이컨시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알로이를 쓰는 거고, 이제 인터스티셜 알로이는 여기에 이제 베이컨시는 없는데 이제 사이사이에 원소들이 극소량 넣어줘가지고 이 메탈 간의 결합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인터스티셜 알로이라고 substitution 알로이라 하는데, 인터스티셜 알로이는 기본적으로 디펙트가 있어서 넣는다기보단 디펙트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좀 결합을 강하게 해주는 인터스티셜 알로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금 결정도가 높은 물질에 넣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인터스티셜 알로이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substitutional은 애초부터 빈 공간에 베이컨시에 넣는 거예요. 빈 공간 그 원소 이거 이제 얘들은 이제 벌크하게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러한 substitution 알로이나 그 베이컨시 이렇게 알로잉이나 인터스티셜이든 substitutional이든 일반적으로 디펙트가 어느 정도 있는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에 알로잉 시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그 세라믹 재료든 메탈이든 완전히 퍼펙트 크리스탈, 아까 저희들이 이제 결정 구조 다양하게 공부하기 전에 모든 거는 크리스탈리니티가 높으면 좋아요. 크리스탈리니티가 높으면 무조건 좋고 한데, 저희들이 완벽한 크리스탈리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온도랑 전략들을 쓰게 되는데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단순하게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시간을 주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빈 공간 베이컨시 사이트에 아모포스산 사이트에 다른 금속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인터스티셜 알로이 통해서 그 물질의 단단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예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로이를 망간이나 타이타늄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을 이러한 기존의 이건 PDAU, 이건 PDAU고 여기는 어 여기 특정 금속의 카본이구나. 카본 같은 재료에 이런 금속을 소량 도핑했을 때 텐사일 스트레스나 텐사일 스트레인이 획기적으로 변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물질에다가 알로잉을 시켜갖고 물질의 강도를 올려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봐도 PD 파티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금 나노 파티클들을 알로잉 시켜갖고 물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남았지? 예,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제 고체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디펙트가 되게 중요해요. 디펙트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고체들은 완벽한 퍼펙트 크리스탈이 100% 퍼펙트 크리스탈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디펙트가 많고 여긴 포인트 디펙트, 라인 디펙트, 서페이스 디펙트, 볼륨 디펙트가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포인트 디펙트는 점 베이컨식, 인터스티셜, 서브스티튜셔널, 샤키 프랭켈 이렇게 있는데, 샤키 프랭켈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고 인터스티셜하고 서브스티튜션하고 베이컨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약간 포인트 디펙트, 디펙트 크리스탈에서 존재하는 디펙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거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디펙트는 유니셀에서 이제 베이컨씨가 생기거나 이제 얘네들이 좀 이렇게 원소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포인트 디펙트라고 하고, 라인 디펙트들은 이렇게 크리스탈이 이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특정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살짝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는 유니셀들의 그 크리스탈들의 연결체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라인 디펙트라고 하고, 서페이스 디펙트라고 하면은 이제 크리스탈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이건 점이잖아요. 유니셀 점 원소 하나의 디펙트인데 얘네들은 찢어져 있는 형태. 가위처럼 종이처럼 찢어져 있는 형태고, 서페이스 디펙트는 이제 좀 단순히 한 면적이 아니라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모든 면적이 다 약간 찢어져 있는 상태. 볼륨 디펙트는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탈의 연결체들이 더 커졌을 때 이렇게 특정 구형이나 아니면 네모난 형태의 엄청 큰 파티클 형태로 되는데, 파티클 형태로 됐었을 때 얘네들이 표면에 이런 마찰에 의해서 생겨나는 디펙트를 볼륨 디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포인트 디펙트나 라인 디펙트, 서페이스 디펙트 위주로 많이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더 벌크 상태로 갔을 때 훨씬 더 고체들이 쭈루룩 이어져 있고 더 큰 스케일로 갔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거를 볼륨 디펙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나노 파티클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고, 이제 반도체 물성 반도체 반도체가 왜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최대한 빨리 갈 거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이제 고체가 이런 것이다, 좀 외워야 된다, 이러한 것들 위주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 반도체가 어떠한 성질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전도성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이제 금일 강의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네, 일단 한 3 분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작하고 끝내시죠. 네. 일단 아까 쭉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그 이렇게 전도체, 반도체, 인슐레이터, 일반적으로 폴리머고 이러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왜 나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비탈들이 이렇게 A란 물질이랑 B란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비탈 공부 다 하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s 오비탈이 있고 s, p, d, f 이렇게 오비탈이 3 개가 있습니다. 3 개가 있다 보니까 s 오비탈이랑 이제 저희가 결합을 할 때 A란 물질이 있고, 하이드로젠이라고 합시다. H랑 H랑 결합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얘네들은 s 오비탈 2 개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s 오비탈 전자 하나랑 H 하나랑 H 하나가 결합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2 가지 종류가 결합이 돼요. 2 가지. 2 가지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된다. 하나가 뭐냐면은 번딩하고 엔타이 번딩, 2 가지 형태로 되게 돼요. 아래가 이제 본딩 사이트고 위에가 안티 본딩 사이트인데, 안티 본딩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결합을 굉장히 하기 힘든 결합 상태를 얘기해요.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Y축이 에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모든 걸 에너지랑 연관시키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불안정한 건 위에 있고 안정한 건 아래에 있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에너지는 위에 있고 안정한 에너지는 아래에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같이 외부에 H 플러스 H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에너지로 가게 되고, 당연히 결합을 했으니까. 안티 본딩은 얘들을 결합을 못 했는데 어찌 됐건 이 형상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어느 암묵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데 서로 밀어내려는 힘,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갖고 있으니까 안티 본딩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번딩일 때는 얘네들이 서로 전자를 같이 그 교류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안티 본딩 사이트일 때는 굉장히 이제 서로 상극인,
서로 이제 노드를 가지고 노드라는 게 여기 이 사이의 에너지 반발인 거죠. 이 사이의 그 에너지 반발 기준을 따라서 얘들이 다른 성질을 갖고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안티 본딩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 본딩 사이트는 하이어 에너지 영역에 있고 본딩 사이트는 낮은 에너지 영역에 있어요. 그래 갖고 X축은 아래에 있고 X축이란다. 이 본딩 사이트는 아래에 존재하고 그리고 전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들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위에는 안티 본딩 사이트라고 해서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 본딩할 때 이제 논 본딩이 있고 본딩이 있고 뭐 안티 본딩이 있고 한데 본딩은 말 그대로 이제 오비탈 이건 p 오비탈 이제 p 오비탈이겠죠. 근데 이제 오비탈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자들끼리 맞닥뜨려 있는 지점. 근데 안티 본딩은 서로 안 맞닥뜨려져 있고 서로 밀쳐내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어 뭐 시그마 본딩이나 파이 오비탈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제일 높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안티 본딩 사이트가 제일 에너지가 높고요. 그리고 논 본딩 그리고 이제 본딩. 그래서 이제 안티 본딩 사이트 때는 서로 약간 밀쳐내려는 에너지 반발력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항상 에너지 준위로 위에 있고 어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 오비탈이라고 해서 단순히 HH만 섞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물질을 합성시킬 수 있잖아요. 합성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A란 물질이 있고 B란 물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뭉쳐서 오비탈이 형성되게 되면은 A가 갖고 있는 전자 아까는 하나하나 하이드로전 전자 하나 다른 하이드로전 전자 하나 해 가지고 두 개만 그렸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전자를 50개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40개 갖고 있어요. 30개 뭐 20개 갖고 있다 칩시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이에요. 다른 종류의 성질을 갖고 있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저희들이 얘네들을 결합을 시킨다고 해 봐요. 예를 들면 알로인 같은 거죠. 알로인 같은 건 알로인 또는 뭐 다른 화학적인 반응인데 컴플렉스 믹싱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안티 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가 많이 쪼개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그마 본딩이랑 파이 본딩 스테이트가 가게 돼 이제 파이 본딩이랑 시그마 본딩 이렇게 다양하게 얘네들이 싱글 결합만 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믹싱일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전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이드로전으로 얘기하지 말고 카본 카본이랑 섞는다 해 봐요. 그러면 12 개잖아요. 각각 12 개의 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번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패턴이 있어요. 시그마 번딩이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로 가게 되고 파이 번딩이 그 위고 안티 번딩 사이트일 때는 파이 번딩이 그 위에 있고 시그마 번딩이 제일 위에 있는데 가장 높은 에너지 스테이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C랑 이제 다른 물질 섞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알루미늄 섞는다 해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역전이 돼요. 특히 시그마 번딩 쪽이. 파이 번딩 쪽은 어차피 불안정한 영역이니까 잘 영향이 안 가는데 이제 안정한 영역들은 어 이제 파이 번딩이 가만히 있고 시그마 번딩 스테이트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 갖고 이제 다른 종류의 물질을 넣었을 때 쪼끔 얘네들이 다른 패턴을 가지고 오비탈을 형성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위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본딩 사이트가 있고 안티 본딩 사이트가 있다 했는데 얘네들이 이거는 제가 하이드로전 원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H 얘는 지금 원소 주기율표에서 1 이잖아요.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클로린 뭐 클로린, 아이오딘, 브로민 이런 굉장히 크고
오비탈들이 많은 것들은 뭐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고 D 오비탈도 있고 F 오비탈도 있는데 오비탈이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 P 오비탈, S 오비탈에 대한 이 본딩 스테이트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다 그려줘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여기 제가 이번 강의엔 실체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거 심화 레벨로 가면은 어 안티 본딩 사이트만 수십 개가 되고 아래 그 본딩 사이트도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트를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진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안티 본딩 사이트가 있고 본딩 사이트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갖더라. 그리고 이제 좀 컴플렉스 미싱일 때는 이런 시그마랑 파이 본딩의 그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갑자기 밴드갭 설명하다가 반도체 물질 설명하다가 컨덕션하고 밸런스 설명했는데 왜 갑자기 오비탈을 얘기할까? 기본적으로 이게 밴드갭입니다. 밴드갭을 복잡하게 설명해 둔 게 이거예요. 밴드갭은 좀 더 전기공학자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고 오비탈들은 이제 화학공학자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전자재료나 약간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같이 섞어야 돼요. 섞어야 돼서 밴드갭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occupied molecular orbitals. 얘네들은 이제 본딩 스테이트. 위로 가면 이 결합을 하고 있는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고 루모, 로비스트 occupied molecular orbital. 여긴 전자들이 없어요. 왜냐면 안티 본딩 스테이트니까.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라이트나 빛이나 전기나 뭐 배터리를 연결하던 뭘 연결하던 특정 에너지를 연결하게 되면은 전자들을 본딩 스테이트로 올려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저희는 charge exc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지들이 흥분된 상태, excitation, relaxation은 여가 상태, 이제 위로 올리면 흥분 상태, excitation. 뭐 스펠링은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겠죠. 아무튼 뭐 스펠링 알아서 적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빛을 주게 되거나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위로 엑사이테이션 되면서 이제 컨덕션 밴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자연 일반적으로는 전자들은 아래 이렇게 아래에 어딨어? 아래에 있기만 희망하는데 왜 위로 올려주냐 이거죠. 왜 올려주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그 밸런스 밴드에 있으면 얘네들이 컨덕티브하지 않아요. 근데 특정 에너지를 주게 돼서 전자들을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불안정한 영역이에요. 불안정한 영역인데 예를 들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래는 천국이고 위엔 지옥이에요. 천국에서는 얘네들이 전자들이 잘 이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어디론가 계속 꽁쭉꽁쭉 뛰어야 돼요. 왜냐면은 위에 있으면은 얘들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얘네들을 위에 에너지를 주고 놔둬요. 에너지를 주고 놔두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자들이 위에서 퍼적퍼적 뛰어요. 약간 생선 이제 땅바닥에 놨을 때 퍼적퍼적 뛰잖아요. 그러면은 생선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로 들어가던가 다시 아래로 가요. 컨덕션 밸런스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 그 땅을 따라서 이동을 하던가.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요. 다시 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을 따라서 들어가면 저희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칭호가 달라요.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들이 날뛰고 있으면 저희들은 이거를 트랜스포트라고 하고요.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다시 물로 들어간다. 밸런스 밴드로 다시 차지 익사이테이드 된 게 다시 밸런스로 들어간다. 이거를 저희는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상태, 리컨비네이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리컨바인 되면은 다시 리컨바인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고 놔두면이 에너지를 계속 준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계속 주면은 계속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갈 거예요. 근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아 배고파. 그 에너지를 계속 주게 되면 얘네들은 에너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얘네들은 컨덕션 위에서만 있을 테니까 얘들은 트랜스퍼 성질을 갖고 있을 거고요. 에너지를 줬다가 익사이테이션 시켰다가 에너지를 하면은 리컨비네이션 위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차이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준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밸런스 쪽에 있다기보다 이제 컨덕션 쪽에서 막 계속 날뛰고 있어요. 막 생선들이 계속 날뛰면서 계속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차지들을 굉장히 움직이는 형태고 에너지를 끄게 되면은 위에서 펄떡펄떡 거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아래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질을 갖고 반도체는 움직이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반도체가 이제 상용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 이제 실리콘 기반 이제 실리콘 기반 그 반도체죠. 왜냐면 이제 실리콘이 굉장히 어번던트 굉장히 지구상에 많은 지구상에 많은 금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에도 실리콘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실리콘들이 이렇게 배열을 갖고 있어요. 여기 특정 그 코밸런트 반등을 갖고 배열을 갖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종류의 크리스탈이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코너 쉐어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고 안에는 특정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실리콘이 뭐 FCC나 뭐 BCC 이런 것들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되면서 안티본딩 사이트로 넘긴다 하는데 이게 결합이랑 뭐가 다르냐? 이제 화학적 결합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 보자.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조금 전기공학적으로 바라본 거지만 좀 더 화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결합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면은 이제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럼 실제로 결합 결합 결합이 이제 전자 간의 결합인데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전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주면은 그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분해됩니다. 분해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 결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분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전자들이 되는데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타버리죠. 이 물질 전체가 타버리죠. 근데 반도체나 세라믹이나 금속 같은 경우는 타는 게 아니라 얘네들 결합이 천천히 떼어져요. 그러면서 전자가 이제 freely mobile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전자 트랜스포트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합 자체가 완벽하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엔트로피가 없을 때 에너지가 없을 때 즉 절대 온도가 0일 때, 0 켈빈일 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는 세상은 온도가 존재합니다. 상온, 상압 등등 298 켈빈 이렇게 에너지가 존재하죠. 에너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모든 물질에는 디펙트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랑 홀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가 없는 영역에는 홀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조금 여유 전자들이 있거나 결합이 좀 깨져서 좀 찰지가 위치한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자연계는 퍼펙트 크리스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에너지를 줬을 때 얘네들이 뭐 전자를 추가적으로 생성시키고 그러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결합이 깨지면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놔두게 되면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컨비네이션은 이제 익사이테이션 컨덕션으로 간 전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제너레이션 또는 익사이테이션은 이제 에너지를 줘서 얘네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근데 저희들이 얘네들을 이 결합 같은 거 이제 워낙 베이컨시나 디펙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도핑을 하게 돼요. 이제 베이컨시 사이트에 도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도핑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고 얘들을 N타입 도핑, P타입 도핑이라고 해요. N타입 도핑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N타입은 전자들이 이동하기 쉬운 구조. P타입은 전자가 사라지면 여기 홀이란 게 생겨요. 홀이 이동하기 쉬운 구조. 자, 봅시다. 이게 뭔 뜻이냐? 계속 전자 했는데 여기에 전자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들을 저희가 하면 여기에 이제 양이온이 생겨요. 양이온이 형성되는데 저희가 이걸 홀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떼어져 나가면은 마이너스 차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플러스 차지가 남게 되는데 일반적인 N타입 도핑에서는 홀이 이렇게 고정적이고 N타입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P타입 도핑에서는 N타입이 고정돼 있고 이렇게 P타입이 좀 이동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물질 이제 저희가 실리콘이 중심이잖아요. 실리콘이 뭐 원소 주기율표에서 뭐 6으로 이제 여가 5고 여기 4지. 여기가 4족 반도체라고 하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얘들이 4 라인에 있으면은 얘는 3이고 얘는 5인데 전자가 많잖아요. 얘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전자가 많잖아요. 전자가 많은 놈을 도핑하게 되면 얘들은 N타입 도핑으로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기준에서 전자가 없는 거 파지티브 차지가 많은 걸 넣게 되면은 얘네 P타입 도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타입 도핑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전자가 많으니까 추가 전자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P타입 도핑은 이제 전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자는 굉장히 고정적이고 오히려 홀들이 좀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까 이건 실리콘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만 사실 이 바닥에는 바이너리 반도체가 되게 많고 이제 이런 것들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존재하겠지만 여기 징크 셀레나이드, 카드뮴 설파이드, 징크 텔레라이드, 뭐 인디움 포스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알로잉, 바이너리 시스템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썼느냐? 그 이유는 단순하다. 왜냐하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N타입이나 P타입 반도체를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에 이렇게 극소량 넣어 갖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 차라리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특성이 더 좋게 나오는 물질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이러한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레티스 형상과 에너지 형태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는 결합의 강도 또는 결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특성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쓰실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에서 쓰는 제가 있었던 그런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태양광 또는 어 태양광이나 LED 소재 이런 데도 반도체 물질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목표 그 쓰이는 방향에 따른 반도체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오비탈 설명해 드렸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다른 물질과 믹싱이 됐을 때 이런 오비탈들이 되게 재밌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오비탈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여기서 생성되는 밸런스 밴드 그리고 컨덕션 밴드 그리고 안티본딩 사이트 그 말은 즉슨 컨덕션 밴드는 안티본딩 사이트고 밸런스 밴드는 본딩 사이트인데 그 갭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바뀐다. 밴드갭이 바뀐다. 그리고 밴드갭이 변한다는 것은 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밴드갭이 크면 클수록 반도체가 거동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고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에너지만 줘도 작동을 하다 보니까 쉽게 변환이 된다. 그래서 electrons and holes,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는 원래 전자가 별로 없는데 에너지를 줘가지고 전자를 컨덕션에 쏘아올리게 되면 아래는 홀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홀은 이제 양전자다. 양전자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컨덕션 밴드 에너지랑 이제 레퍼런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밴드갭이라고 하면 되죠. 밴드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 B타입 반도체 다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별로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전 제가 박사할 때나 어쨌든 회사에 있을 때 이러한 개념을 밥 먹듯이 먹고 자랐고 다른 사원들한테도 가르쳤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사내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을 쭉 드렸죠. 학부 출신 학생, 그 대졸자 직원, 그 직원들한테도. 그런데 이게 아예 처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분자 수업 많이 듣고 하셨겠지만 이 개념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본딩 사이트랑 오비탈이 나오고 있고, 갑자기 왜 페르미 레벨이 나오고 있고, 왜 홀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데 왜 홀이 나오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홀은 양이온이고 전자는 음이온이고, 홀이랑 그 전자랑 모두 움직일 수 있고,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서 움직이고 홀은 밸런스 밴드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원리, 그 구체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어, 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안 드릴 거지만, 오셔서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한 강의 자체가 사실상 한 과목이 될 수도 있는 분량인데 많이 요약하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우고 단순히 이런 게 있다 하고 다음 3학년이나 4학년 때 가서 심화 레벨을 들으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너무 궁금하다 싶으면은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다시 수업으로 넘어와서 이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도입하는 개념이 페르미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페르미 레벨이 뭐냐면은 페르미 레벨, 통계 연력학적 개념으로 전자 및 홀. 전자는 일렉트론이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쓰는 단어 헷갈리지 마세요. 일렉트론이고 전공은 홀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고 홀은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고, 통계 연력학적 개념으로 전자 또는 전공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띠. 페르미 레벨이 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간 인트린식 타입에는 페르미 레벨이 중간에 있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그냥 얘는 반도체 물질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N 도핑을 했던 어떤 바이너리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었던 얘네들이 N타입 반도체로 가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이제 컨덕션 밴드 근처로 가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영역. 그러면 여기도 홀 많겠죠. 여기도 홀 많겠죠. 여기도 근데 일반적으로 컨덕션 밴드 쪽에 존재할 수 있는 그 페르미 레벨이 이제 컨덕션 근처에 있으면은 N타입이라고 하고, 그 말은 즉슨 전자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N타입 반도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럴 땐 페르미 레벨이 상대적으로 컨덕션 근처에 있고, P타입일 때는
이제 전공들이 이제 이제 밸런스 밴드 쪽에 페르미 레벨이 있고, 이때는 이제 전공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레벨, 전공의 엑스트라로 존재할 수 있는 레벨, 이런 걸 이제 저희 P 타입이라고 하죠. P 타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N 타입하고 P 타입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뒤에 장이 없구나. 다 장이 있나? 이렇게 N 타입하고 P 타입을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반도체를 연결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어찌 됐건 컨덕티브한 성질을 가지려면 N 타입일수록 좋아요. N 타입일수록 좋은데, 이제 왜냐면 전자가 잘 흐르는 스테이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N 타입일수록 컨덕티브해지는데, 이제 너무 N 타입이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를 너무 메탈처럼 흐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오작동이라고 하죠.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스위치를 껐어요. 스위치를 오프했어요. 그럼 전자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얘들이 컨덕티브 하면은 그냥 흘려버려요. 그냥 막 컨덕티브하게 흘려버리니까 너무 N 타입이어도 좋은 게 아닌데, 이제 P 타입은 좀 더 부도체 성향이 강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수업에서 많이 듣는 게 PN 정션이란 게 있어요. PN 정션. P 타입이랑 N 타입을 둘이 연결하게 되면은, 제가 잠깐만요. 인터넷에서 PN 정션 간단하게 하나 퍼 올게요. 이걸 보여 드리는 게 맞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PN 정션 보여 드릴 건데, 어우 제발. PN 정션 보여 드릴 건데, 이게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잠시만요. 뭐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잠시만요. 이제 자 보이시죠? 잘. 여기 P 타입이 있고 여기 N 타입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N 타입은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거고, P 타입은 이렇게 홀이 잘 흐를 수 있는 거, 플러스 차지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반도체 물질을 만들거나 할 때,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들 때 PN 정션, P 타입하고 N 타입을 같이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한쪽은 전자만 흐르고 한쪽은 전공만 흐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려요. 저희들이 회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엔 전자가 흐르고 한쪽엔 홀이 흐르니까 얘네들이 회로를 따라 갖고 서로 전자랑 전공이 만나게 돼요. 어느 지점에서. 여긴 배터리가 적혀 있는데, 여기 만약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홀이랑 전자랑 이렇게 이제 전선을 따라 흐르게 되고, 얘들이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현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자랑 전공이랑 만나면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N타입하고 P타입은 이제 그러한 물질들이 있는 거고, 얘네들을 PN 접합을 시키면 얘네들이 하나의 소자가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페르미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다시 화면 공유 중지하고 여기 오게 되면은 이렇게 P타입, 페르미 레벨에 따라서 P타입하고 N타입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제 이러한 홀이 위치할 수 있는 홀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물질과 전자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을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 붙이는 거,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고요. A랑 P랑 N이랑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있고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있죠. 여기 이제 본딩 사이트 영역에서 가장 위에 있는 스테이트고 CBM은 컨덕션 밴드 미니멈은 안티 본딩 사이트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고 페르미 레벨이 중간에 있죠. 통계적인 개념. 그리고 반도체 저희가 밴드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백큐ම්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큐ම් 레벨은 애초부터 결합을 하고 있는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In physics, vacuum level is the energy of the free stationary electron that is outside of the material. 그러니까 자유전자 레벨이에요. 이 저희가 워크 펑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큐ම් 레벨이란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전자 레벨.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는 결합을 하고 있는 스테이트예요. 근데 백큐ම් 레벨은 애초부터 결합을 안 하고 있는 스테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애초부터 자유전자 레벨이고 실제로 물질 안에 존재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 에너지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 물질이 분해될 거예요. 분해되고 모든 전자들이 모든 결합들이 원소들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거를 백큐ම් 레벨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백큐ම් 레벨에서 이제 페르미 레벨까지를 월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N타입 성질이든 P타입 성질에서 월크 펑션, amount of work,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일을 줬었을 때 얘네들이 모든 결합을 깨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을 월크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크 펑션과 백큐ම් 레벨은 조금 또는 페르미 레벨도 굉장히 뭔가 와닿지 않는 에너지 개념이긴 하죠. 밸런스 밴드나 컨덕션 밴드는 결합을 하고 안 하고 뭐 안 했지만 어찌됐건 오비탈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를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실제로 본딩을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예 자유전자 레벨과 통계 연력학적인 페르미 레벨하고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페르미 레벨 기준에서 에너지를 월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미 레벨 얘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잘 흘릴 수도 있고 전공을 잘 흘릴 수도 있고 그거가 이제 페르미 레벨의 포지셔닝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잘 흘리냐 전공을 잘 흘리냐 그게 이제 그 물질의 일렉트론 디피션트는 일렉트론이 부족한 상태냐 아니면 일렉트론이 굉장히 썩어 넘치는 상태냐 그러면 이제 조금 컨덕션 이제 N타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한 것들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채팅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런 페르미 레벨 위치를 이제 단순히 통계적인 개념 단순히 통계 단순 통계면 그러면 실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존해요. 이게 왜냐면은 댕글링 본드 스테이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 이제 댕글링 본드 스테이트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뭔가 본딩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좀 약간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 위치고 얘네들을 저희들이 백큐ම් 레벨도 실제로 저희들이 이 자유전자 레벨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계산은 할 수 있죠.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레벨일 때 백큐ම් 레벨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이 정도 월크 펑션을 가졌을 때 얘들이 댕글링 본딩을 갖고 이 위치에 페르미 레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분석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끝내긴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물질은 컨덕션하고 밸런스가 있고 모든 물질 폴리머도 마찬가지예요. 부도체, 전도체, 어 반도체 모두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포지셔닝이 있어요.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의 포지션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있냐.
또는 왜 그런 식으로 있냐. 이러한 것들은 결합과 그 크리스탈 구조, 그리고 본딩산 얘네들이 안티 본딩과 본딩을 하면서 서로 찢어지는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계산으로 예를 들면 뭐 갈륨 알세나이드 특정 반도체 물질이 카드뮴 설파이드 얘가 N타입일까요? P타입일까요? 하면은 저도 몰라요. 저도 계산해 봐야 되고 실험을 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기준으로 이 물질이 정해진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밴드갭이 정해지기 위해서 컨덕션 밸런스 중요하고, 그리고 얘들이 반도체 N타입 반도체냐, 일렉트론 위치한 반도체냐, 컨덕션에서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반도체냐, 아니면 잘 못 흐르고 밸런스에서 홀만 이동시켜주는 반도체냐, 그게 P타입이죠. 근데 그거를 결정짓는 게 페르미 레벨이고, 이 페르미 레벨을 우리들이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 백큐ම් 레벨하고 워크 펑션, 그리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다 이용해야죠. 근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지만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지 특정 물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에 어느 회사에 갔는데 갈륨 알세나이드를 공부해요. 실제로 태양광에 많이 쓰이는 반도체 물질이기도 하죠. 이러한 물질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기준으로 이 물질을 파악할 건지에 대해서 그 기준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오늘 쭉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펙트 같은 게 되게 좋은 거, 이게 안 좋은 것들, 이제 베이컨 씨 같은 게 이제 다 디펙트 종류지만 디펙트가 결함이잖아요. 결함인데 결함이란 게 사실 마냥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디펙트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결합의 종류를 바꾸고 이거를 또 반도체의 성질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해요. 일부러 디펙트를 만들어요. 물론 안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부러 디펙트를 만들어 가지고 물성이나 N타입, P타입 성질을 되게 많이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좀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단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그리고 아모퍼스나 폴리크리스탈린에 대한 디펙트가 많겠죠. 크리스탈린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고. 이러한 것들은 아까 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서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분류했는지 익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